대한민국이 IMF에 힘들어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손정희 사장을 불러 한국 경제의 미래를 물었을 때 빌 게이츠와 함께 온 손정희 사장이 한 말은 IT, IT, IT였고 현재 대한민국은 IT 강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난준익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진단과 발전 방향을 영상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는 사회 안전망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직을 하면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본인이며 사회적 보호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OECD 국가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당신을 도울 사람이 있느냐? 몇 명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질문에서 대한민국이 꼴등을 했습니다.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거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노동시장은 고도의 유연성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며 신입사원 평균 근속 연수가 3년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국가에서 발전적인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는데 이를 받쳐줄 국가 시스템이 부재해 국민들은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유럽의 경우 실직 시 기본급여 50%를 6개월간 보장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노동의 이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노동자에게 이 모든 것을 전가하는 형태입니다. 국가의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에 대한 투자와 직업 재교육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부터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였고 일본인들은 비교적 노후 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에 대한 투자입니다. 고령자가 많고 정치적 힘이 고령자에게 몰리니 청년에 대한 투자가 적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일본의 사토리 세대가 탄생한 것입니다. 사토리란 말은 해탈의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장기 불황이 지속되니 모든 것을 해탈한 세대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령자에게 하는 투자는 당연히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에게 하는 투자는 수익률이 30%가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고령자를 홀대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늙어갑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생산력이 높아져야 고령자에게도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세대이든 전체를 생각하고 함께 논의하여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국민적 합의 속에서 투자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또한 1990년 경기 불황일 때 건설로서 이를 헤쳐나가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일본의 2020년 경제 성장률은 0.49%입니다. 일본의 경제 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투자는 당장은 달콤해 보일 수 있지만 미래의 성장률을 잠식하는 독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명박근혜 정부의 4대강 건설 삽질 등을 통해 이것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친 악영향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몇몇 주들의 경우 청년 세대에게 일정 금액을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들은 등록금을 갖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독일은 심지어 대학교도 무상교육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것을 평생 학습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청년과 전 세대의 재교육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의 가치는 기계화로 퇴색되어지는 중입니다. 2025년 정도 되면 자율주행이 거의 완벽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운수업 종사자들의 실직이 예상되며 AI가 더욱 우리 일자리를 침범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평생 교육으로 새로운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며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규제 완화입니다. 지금은 끊임없이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는 많은 규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단적인 예는 특허가 풀린 복제 약품의 가격이 처음보다 50% 이상 저렴하지 않도록 법적 규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가 풀려도 우리는 엄청난 가격을 제약회사에 별다른 이유 없이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곧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복제 약품은 원래 제품의 10%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매우 싼 것이죠. 예를 들어 특허가 풀린 제품이 한국에서는 3만원 정도라면 다른 나라에서는 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덕분에
의료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우석 사태 때 우리의 줄기세포 관련 사업은 세계 하위권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저는 황우석 사태 때 촛불을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황우석이 잘못했다면 황우석만 엄히 벌하면 되지 줄기세포를 개발하지 못할 정도로 멍청하게 규제를 하여 신사업 동력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미국은 우선 어떤 사업이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법이 없으면 어떤 사업도 시행하기 어렵도록 규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국가가 선도국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발전을 막아두고 선도국가가 되지 못한다고 아우성을 치는 꼴입니다. 정치인들의 반성이 절실히 필요한 대목입니다. 규제 완화로 끊임없는 신사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경제 생태계를 조절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미래시장입니다. 대한민국이 IMF에 힘들어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손정희 사장을 불러 한국 경제의 미래를 물었을 때 빌 게이츠와 함께 온 손정희 사장이 한 말은 IT, IT, IT였고 현재 대한민국은 IT 강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손정희 사장이 한 말은 AI, AI, AI였습니다. 현재 차량 출입을 통제했던 경비원들은 문자 인식 기계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자 인식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이폰은 현재 우리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으며 테슬라는 자율주행 노화 버전을 내놓으며 고속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완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AI와 싸우고 있으며 우리는 AI를 멀리해서는 안되며 AI를 만드는 선도국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제조 부분은 빠르게 향후 20년간 AI로 대체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엄청난 위기이며 새로운 사업의 장이 될 것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100세 시대를 맞이해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DNA를 분석해 유전적 결함을 찾아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100만 원이면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화를 늦추는 신약이 이미 개발되어 임상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이오 산업의 미래는 끝이 없으며 우리는 바이오 산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2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